과거에는 주택 가격에 대출만 영향이 있었는데 주식이랑 코인 팔아서 집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 자산과 특히 고가 부동산 간의 상가성이 너무 높아졌다 요새는. 그래서 11월에는 25년 대출이 열리니까 11월 달 실거래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가 12월 3일 날 계엄 탄핵 전국 맞으면서 이제 급격히 냉각이 돼버렸어요. 시장이 그냥 바짝 쫄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로만 보면은 부동산이 좋을 리는 없거든요. 이 초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소득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이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현재 사업의 엑시시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또 일부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또 신고가를 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MZ세대들을요? 늘 젊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선도해 왔습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그 시장을 선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자산군에 같이 올라타 있으면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미국 주식이고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종후에는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저는 한국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범용 부동산은 그들은 그냥 돈을 벌었을 때 그냥 하이엔드 주택 하나 사고 싶은 것 같고요. 투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채부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기 좋지 않죠. 경기 좋지 워낙 않죠. 많은 그런 말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경기 안정은 좀 느껴지시나요? 과거에는 주식 얘기하면 보통 네. 국내 주식이었는데, 네. 요새는 주식 얘기하면 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라는 게 한국 있었지. 주식은 갈로 열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네. 한국 주식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마 네.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미국의 뭐 소비를 우리가 경험할 일은 없고요. 다만 한국의 어떤 소비라든가 경기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내수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도 소위 뭐 몇몇 종목들은 전력기기 업체라든가 아니면 방산기업이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수출 관련 기업들은 또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AI 서버 사이클이 한번 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불행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을 것 같고, 저 연령대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식은 미국 주식이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 마치 한국에도 주식 시장이 있었지 뭐 이런 느낌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뭐 요즘 애들도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아빠는 비트코인 없어? 네.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저도 우리 애가 비트코인 있냐고 물어볼까봐 거기 좀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직 되게 많이 들고, 시대 지나서 아빠는 왜 그때 비트코인을 안 샀어?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정말 20년 뒤에는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 원래 사실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했었는데, 제가 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나서부터, 아주만이 아니지만 그 책을 많이 읽고 나서부터는 요새는 이제 화폐가 그 무한히 발행되는 그 시스템의 화폐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요새는 비트에 마음이 되게 많이 가요, 지금. 아, 진짜요? 그러면 비트 얘기 잠깐만 짧게 하고 네. 이제 부동산 넘어가면, 이제 트럼프가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영상이 나올 때 이미 집권했을 텐데, 야, 이제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 자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모멘텀으로 볼 수가 그렇지, 있고, 모멘텀이죠. 근데 큰 모멘텀이지. 미국 대통령이니까. 상식적으로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근본이제였다가 이제 근본이제를 해제하면서 71년부터 신용화폐가 됐는데, 오스트리아파 주장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화폐가 발행하는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해당 화폐가 선택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용의 힘으로 왔었던 건데, 특히 2008년부터는 그 발행 총량이 너무나 늘어나요. 너무나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아주 내려갔고, 그 대안으로 시장은 자연 선택을 한다, 이게 코어예요. 자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과거에는 그때 다른 외국의 화폐를 선택한다 이랬었는데,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은 지난 5,000년의 근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자연 선택으로 화폐는 계속 바뀌어왔고, 현재는 그냥 발행량에 대해서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에서 생산이 되는 비트가 그냥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선택이 되는 게 이제 큰 트렌드이고요. 달러를 써서 만약에 코인으로 뭐 비트 유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비트
전략 자산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달러를 팔고 그걸 산다는 거는 그게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임팩트가 되게 큰 거죠. 왜냐면 현재는 시장 선택에 의해 가지고 비트가 선택이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는 달러 팔고 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임팩이 되게 크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더 넓은 이제 생태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2025년 지금 1월 이제 말인데 2024년 작년 돌아봐서 한국 부동산 경제는 좀 한마디로 어땠던 것 같으세요? 작년 한국 부동산은 일부 지역만 상당한 과열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나 초고가로 갈수록 좀 과열 양상이었고 범용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학군지가 좀 선택을 받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정리하면 똘똘한 채가 강한 한 해였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초고가가 정말 뜨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인호 한남, 뭐 한남더인, 아크로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엄청 비싼 뭐 100억, 200대 뭐 이런 고급 아파트 빌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완전 초고가 아파트들을 왜 그렇게 더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 되게 비싼 아파트지만 뭐 여기를 부자 아파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여기 한남더일이나 이런 데는 진짜 그냥 정말 찐 부자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부동산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소위 트로피 성격으로 주택을 사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그런 초고가 아파트들을 트로피 아파트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그 소득 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많아졌냐면은 과거에는 높은 소득이라는 게 소위 초고소득 연봉자들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직군을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뭐 소위 부부가 양쪽 다 의사인 경우에는 뭐 정말 초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유튜버를 포함해가지고요. 유튜버,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을 하다가 인디 벤처 산업을 하다가 엑시트하신 분, 그리고 코인 부자, 그리고 뭐 아프리카 BJ들, 그리고 요새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관련해가지고 애완동물 장례 사업 이런 쪽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거에는 좀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신흥 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흥 부자들이 그냥 자기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나서 그 자기 자신이 결핍이 주택이었던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남자는 돈을 벌면 이거 남자 여자 좀 그런데 남자는 좀 돈을 벌면은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본성이냐면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결핍을 채우려는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득으로 크게 성과가 난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이 아주 좋은 집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냥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막 몇 억 깎아주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가서 뭐 얼마인데요 그러면은 레이스를 하는 거죠. 뭐 나 이거 100억에 팔고 싶다 그러면 전 그럼 110억 드릴게요. 그래서 쿨거래. 이런 과거 뭐 삼성동에 있는 이제 아이팍도 이런 식으로 다 거래가 됐고 그래서 그런 소득 부자들이 많아졌다. 이게 큰 특징이고요. 다만 이 소득 부자들이 사는 선택한 주택들이 미국처럼 뭐 단독 주택이라면은 전체 마켓에 큰 영향을 안 줄 건데 한국은 어쨌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몇 건의 거래가 시가총액 전체를 끌어올려 가지고 지수 레벨을 다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11월 달이 서울 기준으로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2017년 대비해서 그때 100이었다면은 21년 말에는 19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14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176 왔는데 이 지수 끌어올리는 거를 다 이런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들이 다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 전체는 고점비 10% 조정받은 수준이지만은 개별 주택들로 가면은 이런 초고가 주택들은 다 그냥 전고점 뚫어버렸고 초고가 아닌 주택들은 다 20% 이상 조정받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사실 반포 뭐 자이라든가 원베일리 아리파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초고가 아파트라 부르지만 나인호 한남이나 이런 데는 하이엔드라고 부르잖아요. 이 어감이 살짝 다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극상류층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런 소득을 내는 계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롤 프로게이머들에서도 롤 최상단 프로게이머들 연봉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막 BJ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BJ들 중에서도 리그 테이블 최상단인 분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원화된 소득 부자들이 많아진 게 우리나라 특징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신규로 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옛날보다 많아졌고 그 가운데 어쨌든 이런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은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거의 가격이 더 올라버리는. 그럼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어떻고 요즘에 사람 심리 어때요?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약간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는 1분기는 저조했었는데 2분기, 3분기부터는 주담대 금리도 내려갔고 주담대 금리가 3.5까지 내려갔어요.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좀 완화적이었고 총선이 있었는데 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도 마뜩한 규제가 없었고 그리고 뭐 종부세 완화해주겠다 이러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화 기조가 이제 같이 맞물렸고 작년 5월부터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치솟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7만 불 후반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주택 가격에 대출만 영향이 있었는데 주식이랑 코인 팔아서 집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 자산과 국내 부동산 특히 고가 부동산 간의 상관성이 너무 높아졌다 요새는 뭐 그랬던 분위기면서 2, 3분기가 강했고요. 2, 3분기가 좀 세니까 8월 말부터 이제 감독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고 대출 규제가 걸리니까 수요가 약해지면서 9월과 10월 달에 하락 실거래가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2달 전부터 다음 연도 대출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25년 대출이 열리니까 11월 달 실거래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가 12월 3일 날 계엄 탄핵 전국 맞으면서 이제 급격히 냉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냥 바짝 쫄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 아마 이런 분위기는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로만 보면은 부동산이 좋을 일은 없거든요. 그냥 뭐 성장률 내려가는 거라든가 뭐 대출 증가라든가 이런 게 좋을 일은 없는데 근데 지난 1년을 또 반추해 보면은 결국에 실거래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초고가 주택이었는데 이 초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소득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이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현재 사업의 엑시시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또 일부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또 신고가를 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이엔드도 다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걸 포함한 똘똘한 채 선호 영상으로 강남 상구 마영성도 작년 말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하이엔드는 더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약간 미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반 범용 부동산 시장은 대출 사이클에 이제 완벽히 올라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23년에도 대출 열어주는 2, 3분기 강세, 대출 조인 4분기, 1분기 약세 24년에도 대출 풀어준 2, 3분기 강세, 대출 쪼였던 1분기, 4분기 약세. 올해도 1분기는 올해도 상반기는 대출 규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좀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굉장히 약세일 것 같고 하반기는 대출이 조금 열리면서 좀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저하고가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마켓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시장의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3년부터 한국의 초저 출산이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 학령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의 선택이 학군지로 완전히 재편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 중심으로만 완벽히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선호될 흐름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군지는 뭐 학력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사람이 많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오래 존속을 하는데 단지 주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수 유지가 안 되니까 학교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비선호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군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랑 마영성은 더 오르나요, 그러면? 사실상 강남 상구는 전 지역의 학군지입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강남 상구에는 학령기 자녀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3개 구에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강남 상구 전체는 사실상 올 학군지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영성이라고 하셨는데 용산은 학군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용산은 그냥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모멘텀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모멘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난 3년간의 퍼포먼스를 오히려 앞으로는 안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는 학군이 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마포 같은 데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주택 밀집 지역은 자연스러운 학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좀 거기를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그러면 거래량과 매물은 좀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은 23년처럼 주택 매매 거래가 연간으로 막 10,000건 될 정도로 박살났던 건 아니고요. 이제는 평균적으로 한 4만 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월에 한 3,000건 찍히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월에 한 7, 8만 건대 레벨에서 주택 거래가 됐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은 1년에 이제 한 4만 건 정도라면은
반토막은 난 거거든요. 뭐 23년은 너무 극단적으로 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도 그냥 대출에 따라서 좀 오고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 좀 풀어주면은 이제 월간 거래량이 좀 치솟아서 14,000건 갔다가 대출 쪼이면 뭐 또 한 2,000건 갔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연에 한 4만 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이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데 대출은 정부가 좀 풀어준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이 이제 어쨌든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 이제 좀 영업-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의 말을 들으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감독 당국이 지난 2년 동안은 이자 마진에 대해서 좀 규제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금리 부분에서 압박이 조금 있었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의 마진을 충분히 못 붙여가지고 주담대를 좀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보면은 주담대 금리가 평균 3.5로 내려가는데 은행 조달 금리의 거의 노마진이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붙이고 싶죠. 여기 수요가 짱짱하니까. 그런데 감독원이 무서워가지고 못 붙여왔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좀 계엄탄핵 전국하면서부터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붙이자 약간 이러면서 가상금리가 붙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가 거의 4%까지 치솟았거든요. 오히려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11월, 12월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장기 평균으로 보면은 가상금리는 100에서 150bp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가 없었지만은 성장률 둔화로 2월부터 인하한다고 하면은 한은에서 2.75, 2.5, 2.25까지 열려있다 봤을 때 2.25에서 150bp 더하면 3.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주담대는 한 3.7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느끼면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 인하에서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지만은 상품금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금리는 작년 12월부터 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금리가 내려가니까 상품금리가 더 튀진 않겠지만은 상품금리가 아주 완화적이었던 작년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더 대출금리가 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반기에는 없는 셈이죠. 자, 지금 금리 말씀해 주셔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했죠. 네, 동결했습니다. 요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금리 인하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좀 할 거라 보시고 금리 인하 속도에서 집값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 이거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네. 이번에 제가- 동결했다 해서 2월 달에는 인하할 것처럼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는 이번에 인하를 다 할 거로 생각을 이번에 했었지만 근데 강달러 때문에 경기 불안을 좀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기 불안이 환율이라는 그 약간 대중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환율이 높아지면 한국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많으니까 화환 때문에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분 본인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환율과 경기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금리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2월은 낮추겠죠. 성장률이 내려가니까요. 작년에 제시했던 게 명목 1.9, 1.9인데 물가 1.9랑 성장률 1.9인데 성장률이 이제 1% 중후반으로 내려올 것 같고 그럼 그에 비례해서 금리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가 아닙니다. 그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시장금리가 가상금리가 더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니까 저희는 기준금리 변화도 봐야 되지만 가상금리 변화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상금리 변화를 좀 잘 안 본다. 근데 그 가상금리가 지난 2년 동안 역대 최저였다. 그냥 한국 20년 역사상 가장 최저였습니다.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대출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었고 역설적으로 지금은 가상금리가 작년 11월부터 감독기가 없어지니까 빠르게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상금리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너무 높아져서 이제 볼멘 소리 나오니까 최근에 한 10bp 낮춰주면서 가상금리 낮춰줬지?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같은 값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붐이 뜨거운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꼭 참여해야 하는 청약이 있다면 그리고 2025년에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 책 저희가- 이번에 출간하신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요 책에서도 청약 이야기가 좀 있던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책은 제가 2020년에 냈었던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라고 하는 기초도서를 그땐 제가 혼자 썼는데 주제가 좀 방대해지고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혼자 쓰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이게 건대 실전투자회 11분이랑 같이 공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청약 부분은 제가 안 쓰고 다른 분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청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덜 알려지긴 했지만은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저랑 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래 왜 청약이 좀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23년 돈 천주공 살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13대책의 코어가 뭐냐면은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추첨제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점제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추첨제가 높여졌고 점점 높여질 비중이고 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중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도 과거엔 규제가 산더미였는데 23년 13 대책 이후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청약이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새 집을 원가에 받을 수 있는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마련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항상 관심 갖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청약은 보통 얘기하면 가액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 가액이 높으면은 청약하는데 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할 주택들 생각해 보면은 공공주택지구 주택도 산더미처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제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3기 신도시 청약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3기 신도시는 결국은 정부가 살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이 나오면은 이제 사전 청약부터 나오든 본 청약이 나오든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하면서 분양가격이 좀 높아졌는데, 근데 요새는 많은 지역에서 그 자격미달 청약도 너무 많다 보니까 분양 재추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추첨과 관련해서 여기 팁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뭐 아파트 동호수 확인하면서 모델 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런 것들 적어놨기 때문에, 청약은 이제 결국 다 케바케로 다 접근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청약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이제 뭐 강남, 서초, 송파에 분양하는 주택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 위주로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권으로 나가면은 분상제 청약, 신도시 청약 위주로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두 가지일 건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그 지역의 시세 대비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단기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네, 새 아파트요. 요즘 예전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좀 신축 아파트 좋은 구별법 뭐 있을까요? 뭐 신축 아파트라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아니요, 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난 70년을 이끌어왔던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타거든요. 그냥 지난 70년의 부동산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신축 메타입니다. 그래서 뭐 새 아파트가 선호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늘 새 아파트는 이제 선호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를 주도하는 것도 항상 새 아파트였거든요.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도 있었잖아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도해 왔던 거지, 구축 아파트 그 자체가 되는데 시세를 선도했던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청약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청약은 신축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뭐 분양가 비싸요 하지 마시고 청약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모든 새 아파트가 그럼 다 인기냐, 그게 아니고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적인 특징이나 입지적인 특징들이 결국 존재하는 건데, 그 입지 상품적인 특징 하에서 미분양도 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지역이 만약에 새 아파트가 미분양이 날 지역 정도라면은 기축 아파트들 주택시장도 좋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거를 판별한 구별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1000세대 이상이라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겠죠? 제가 예전에 썼던 많은 책에서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입지와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축 하나가 제가 느꼈을 때는, 요즘은 저출산과 그 시장 사이즈가 위축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지만 대단지면 됐는데, 단지 대단지인 것도 중요한데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주택이 많아야 됩니다. 나 홀로 대단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주택지로 확실한 주거 타운이라는 그런 경향을 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상기 신도시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규모로 몇만 세대씩 주택이 공급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닌데 내년과 27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서울 주택 가격이랑 주택 공급은 뭐 상관성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상관성을 일단 보인 적은 없다. 이전에 일단 공급이 적은 거 맞아요? 내년과 27년은 23년 시장이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그 26년 입주량이 마찬가지로 초토화되어 있죠. 현재 23년 주택시장이 왜 안 좋았냐면, 뭐 그건 22년 하반기 때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한국도 뭐 0.5에서 3.5까지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버티고 주택시장이 붕괴를 했고, 그 붕괴하는 시장에서 청약을 한다는 거는
넌센스한 거죠. 그래서 공급자들의 공급 물량이 너무나 감소하다 보니까 26년 입주 물량도 아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26년 주택 상황은 26년에 수요가 세지든 이제 공급이 감소하든 어떤 요인이든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또 분양 늘어난다는 말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이벤트로 내년에 다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안 보고요. 뭔 얘기냐면은 26년 입주량 감소는 이미 시장 영향을 다 줬고요. 26년 부동산 환경은 26년 수요 상황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경기하고 대출하고 소득하고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주택시장을 끌고 온 게 초고소득자인 것 같거든요. 과거와는 달랐던 뉴머니들인데, 이제 올드머니라고,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의 전문직 직장인들을 올드머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뉴머니 초고소득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뉴머니들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크립토든 뭐 미국 주식이든 이런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오히려 더 달려있지 입주량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입주량보다 내년의 수요, 경기, 대출에 대한 상황이 집값을 더 결정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과 27년은 집값의 수도권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매크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명목으로 3.5% 성장하는 나라인데 원래 하는 전망은 3.8%인데요. 물가 1.9에 실질 1.9니까 명목 3.8% 성장하는 나라인데 가계대출은 정부 목표는 그냥 대출은 3% 성장시키거든요. 비트코인 이론이랑 똑같은데 화폐 증가량이 생산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화폐 밸류가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얘기는 명목가액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과상승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득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한국 주택시장은 앞으로 크립토, 미국 주식, 신흥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대기업 일자리와 전통적인 국내 GDP 성장이 주는 그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은 점점 그게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주 양극화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양극화돼서 아마도 되게 초고가나 좋은 입지는 더 오를 거라 보시고 아닌 데는 크게 일단 거긴 매스마켓인데 거기 경기 따라, 그러니까 이쪽은 경기 따라가고 이쪽은 소득 따라가는데 이 소득은 이제 자산시장 따라가는 거고 경기 따라가는 거는 한국 경기는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요 매스마켓은 이제 경기 따라간다 보면 이건 하긴 해야겠네요. 이 서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가님은 이 시기에 상승 논자세 하락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님을 하락으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들었다 보니까 하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상저하고로 말씀하셔서 일단 25년만 봤을 때는 상승을 얘기하신 건가요? 하락을 얘기하신 건가요? 저는 25년 지수가 그냥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횡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굉장히 그 위아래 좁은 변동으로 보합 정도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상승의 경우에는 일단 매스마켓이 끌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경기가 좋거나 대출 그로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그 소득 부자들만으로 지수 일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은 마켓 자체는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하락을 하려면은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거나 대출이 붕괴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소위 대출의 그 디레버리지 상태가 와야 됩니다.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매우 그냥 작년 재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지수 전체는 그냥 아주 잔잔히 흘러가고 그냥 몇 개 소득 부자들이 만드는 단지들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만성 횡보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올랐다 내렸다라는 기준이 명목 금액이냐? 그럼 명목 금액으로는 명목 상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 명목 상장률이 어쨌든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목 금액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찍히겠죠. 아파트가 러플리 그 명목 뭐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은 다른 자산들이 너무나 많은 그 더 좋은 수익을 주는 자산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뭐 좋은 자산 매입 대상이냐 하고 하면 저는 항상 아니라고 얘기해 왔었거든요. 상승 하락론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장기간 횡보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좀 횡보를 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네, 양극화는 아주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 가격이 벌써 이제 100K 10만 불을 넘어섰죠. 작년 전고점이 비트 가격이 7만 7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100K를 넘어섰고요. 이게 아직 유동성이 시장에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부자들의 구매력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살까 말까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는 초고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주택 가격은 하반기가 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최고 입지들의 가격은 좀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에 이제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고점 찍고 좀 그 이후로 22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떨어질 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3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지역들은 이제 15억 넘어도 대출이 안 돼서 다 현금으로 샀는 분들이라서 어차피 여긴 금리 올라도 여기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얘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이거 금리 올라도 어차피 여기 대출로 산 게 아닌데 떨어질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이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거기에도 영향을 줬겠죠. 네, 근데 주택 가격은 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보는데 전세는 월세를 금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22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서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요구 수익률인 시장금리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시장금리가 만약에 크게 내려온다면 전세가 올라갈 것이고 전세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의 명목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산을 생각해 보면은 24년 상반기에 대출금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시장금리가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고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매가가 올랐고요. 작년 4분기가 조금 위축됐던 거는 작년 4분기 시장금리가 올랐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려갔고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매매가가 이제 내려간 거거든요. 올해는 아마도 금리는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금리 조금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전세가는 살짝 오르고 그래서 명목 금액이 이제 일부 오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작년처럼 막 인위적으로 가상금리를 막 폭발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15억 을 넘든 뭐 30억을 넘든 2022년에 왜 그런 매매가 하락이 발생했냐면은 전세가가 붕괴가 됐거든요. 그렇죠. 전세가가 붕괴되면은 매매가는 붕괴예요.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매매가 상승인 거고요. 그리고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 상승 기폭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인데 인플레이션의 기준은 이제 생산 대비해서 통화량이 더 풀리냐가 인플레이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4%인데 통화량이 6%로 풀렸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 금액이 올라가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가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기표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이 4%인데 화폐를 2%로 풀게 되면은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생산보다 돈이 덜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명목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합세였던 이유는 지금 정부의 그 거시경제 정책은 아주 간단한데 한국이 명목 4% 성장하는 나라니까 가계부채는 3%만 증가시키면은 부동산 가격이 앙등할 일이 없다. 앙등할 일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5년, 10년 끌고 가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명목 금액이 PIR로 너무 비싸지만은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소득이 올라간 거 대비 통화량이 풀린 양은 작으니까 명목가액이 소득으로 좀 붙기 시작하면서 구매력이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이 앙등했던 거는 원래는 원했던 거는 생산 4%면 대출 3%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출 6%씩 8%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명목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 기조에서 지난 3년 동안 어쨌든 마치 이게 비트코인 사야 되는 논리랑 똑같은 건데 비트가 이제 생산이 4%로 지속되는 장기 영구 지속되는 경제에서 발행량을 고정시켜 버리면은 그 화폐 가치가 극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완화된 버전을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올해는 또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대출 정책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이 매크로 기조가 이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 성장과 좀 내려왔으니까 이제 3.7% 성장 명목 성장과 3%의 대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3년간을 지속했던 기조가 좀 달라져서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명목 물가가 올라가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올 거고요. 아니라면은 원래 봤던 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책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출간하신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사실 요즘 부동산 책 워낙 많잖아요. 안 팔려요, 부동산 책. 네, 팔리진 않대도 네, 그래도 사주셨으면 시중에도 이제 출간되는 부동산 책이 워낙 많은데 이 책이 뭐 엣지라고 할 거예요. 차별점 뭐 있나요? 부동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나중에 경매, 공매, NPL 뭐 이런 쪽 토지까지 고수들의 영역까지 일단 굉장히 주제를 폭넓게 다뤘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 책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약간 그 한쪽 파하고 무조건 안 좋다 약간 이런 파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고 거꾸로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거를 부문별로 넣었습니다. 덮어놓고 청약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청약에서 이런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뭐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산이든 토지든 설계든 거의 모든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무조건 좋다, 이걸 해야 된다, 오늘 안 하면 거지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거 이거 모르고 했다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리스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넣을 수 있었던 게 사실 거꾸로 말하면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책에서 녹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엣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말까지 바뀌었던 모든 제도를 어쨌든 다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25년 기초 책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시장 이렇게 보시는 작가님은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수도권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보시나요? 주택은 그냥 해당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에는 자가주택 마련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뭐 너무 비싸게 이제 뭐 무리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과거에 2010년대에 너무 그 초고가 초고 상승을 했었던 거를 22년 말까지 보다 보니까 약간의 포모라든가 이런 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시경제관리 기조상에서는 주택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지향을 하면서 통제와 컨트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뭐 내가 산 주택만 뭐 초과 상승하고 이런 일은 이제는 잘 발생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주택이라는 게 그냥 계획된 대로 이제 뭐 안전하게 짱짱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기 소득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뭐 튈 것 같아, 이런 발언에 너무 의식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럴 일은 별로 안 생길 것 같다. 위든 아래든 별로 안 생길 건데, 그냥 당장 있는 집 당장 팔 필요도 없고, 없는 집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는 거랑 별개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건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그냥 집 사면은 대충 다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기획하고 있는 막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좋아할 만한 하이엔드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냥 같이 이제 뭔가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범용적인 경기 사이클 따라서 갈 거라서 그게 엣지 있는 투자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그냥 리스크 리턴에 그게 있으니까, 요새는 저는 미국 지수나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나 비트 같은 것도 크립토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알트는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에서 좀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집이 있어도 막 집이 폭락할까 하는 그런 불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무주택자분들이랑 내 집 마련은 해라. 지방 부동산 시장 매매는 왜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고, 올해는 좀 회복이 될까요? 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뭐 오늘 나온 것만 하더라도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의 뭐 여러 가지 혜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지방 아파트가 좀 비선호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은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도시 소멸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방 역시 그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 안에서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대로 있거든요. 학군지 중심, 신축 중심, 역세권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다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수요가 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잘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구 소멸과 이동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다 각자 다른 좀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주는 영향은 이미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져서 소멸 예정 지역에 대한 비선호,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선호, 특히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에 대한 선호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2년 동안에. 그 안에 다시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뭐 학군지랑 역세권 등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인구들도 이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입지를 사야 되는 게 이제 글로 몰려들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 언젠가 이제 가시게 되면, 근데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오는 건 사실인데 새로운 인구가 이제 너무 적다는 거죠. 왜냐면 저출산으로 옛날부터 저출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도 이제 점차 줄어들잖아요. 또 서울의 인구가
서울의 부동산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좋은 입지가 막 계속해서 뭐 그 사람들이 찾는 데라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는 지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뭐 제 피카오 코리아 책 읽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25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별 뭐가 없지만은, 그게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의 성장이 끊어지는 시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국내 이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국내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수도권이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끊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도권도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위축이 될 때는 또 결국에는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도 뭐 오르는 지역도 있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의 사이클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뭐 2030년대 전후니까 그냥 지금 바라봤을 때는 당장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고요. 다만 2030년을 언저리로 한 시점부터는 그때는 초등학생 입학 연령대가 너무나 감소하거든요. 그 출생아 수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체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명목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가 많이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는 한국이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생산 가능 인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명목으로 3%대 중반은 성장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유입이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명목으로 성장률이 거의 안 나오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안 나오는 과정에서 워낙 소각이 없다면 그 명목 가액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 비트코인도 얘기해 주셨죠. 최근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주식, 부동산, 전통적 자산 시장에 상대적 관심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죠. 뭐 약간 주식은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좀 약간 하이엔드, 그 다음에 주식, 코인은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제가 부동산 시장에 좀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쉬웠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막 몇십 채, 뭐 몇백 채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요즘에 제정신이라면은 몇백 채 사는 선택은 안 하실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막 몇백 채씩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세제도 있었지만은 부동산이 지고지순하게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어쨌든 뭐 자기 한 채 있으면 나머지는 투자를 좀 돌려볼까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것 같고요. 그 대상도 다른 주택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전세 끼고 한 채 더 사놔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세 끼고 한 채를 더 사놔야 되나 그냥 뭐 이제는 미국 주식 하는 분도 많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자산 시장이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MZ 세대들을요? 늘 젊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선도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신축이 그 시장을 선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젊은 사람들이 항상 약간 열려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자산군에 같이 올라타 있으면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미국 주식이고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 아니면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물론 위험하죠. 모든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긴 시계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종후에는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실 비트 2013년에 처음 바이럴 될 때 사기다, 스캠이다. 너는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냐. 이런 게 엄청 많았고 2017년에 좀 대중화되면서 비트 사이클 한번 왔는데 또 하락하니까 봐라 하락한다 했지, 폭락한다 했지, 가치 없다 했지, 뭐 온통 이런 거였고 2020년에 또 사이클 오니까 또 그런 거 사지 마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도권에 편입이 됐고 그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제도권 시장의 한 대체 자산으로 선택이 됐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저는 한국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범용 부동산은 그들은 그냥 돈을 벌었을 때 그냥 하이엔드 주택 하나 사고 싶은 것 같고요. 투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해 주셔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지금 한국 시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25년에 지금은 신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언제나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과거 대비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부자 될 기회는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 작가님도 제가 자꾸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빅 유튜버 그렇죠. 보세요. 이제 큰 인플루언서들 마켓이 일단 엄청 커졌죠. 맞아요. 인플루언서 마켓 엄청 커졌고 인플루언서만 마켓이 커진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마켓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소득 부자들은 의사, 변호사 막 이런 뭐 전부 사자와 전문직이었고 대기업 종사자였는데 지금은 이런 종사자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화장품 인디 벤처들 브랜드가 4만 개가 넘어가고요. 그 4만 개가 넘어가는 인디 벤처 브랜드 사장님들 지금 현재 다 잘 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는 엑시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보다 좀 더 잘 된 게 그 벤처 생태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 벤처 생태계도 잘 돼 있고 크립토 벤처 생태계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회사들이 한국의 그 기저 생태계를 뭐 짱짱하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지는 생태계에서 나오는 소득 부자들이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저도 뭐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전과 확실히 좀 달라지는 거는 저도 뭐 유튜브로 저도 좀 잘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주변에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틱톡 잘 된 사례들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분들이 큰 돈을 벌죠. 그분들은 근데 사실 20살 때나 아니면 재수를 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제 임원이 되는 케이스인데 네. 사실 기업체 임원이 되려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우리나라는 또 연공서열적인 그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0년이 무조건 있어야 돼. 필요한 거죠. 지금의 인플루언서 시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이런 채널의 시대에서 시간을 되게 압축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20살 때 의대나 뭐 사법고시나 뭐 로스쿨 가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가 꼭 기업에서 15년에서 20년 동안 내 뼈를 갈아 안 넣지 않아도 내가 어떤 타이밍과 내 재능과 노력이 잘 만나면 몇 년 안에도 약간 좀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있는 창? 지금 사실은 그 화장품 벤처 브랜드들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벤처 브랜드 대표들이 화장품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다 ODM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면 출판업을 하면은 출판 뭐 인쇄기 뭐 이런 거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이런 걸 OEM, ODM을 하고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로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도 보면은 제조 공장 없어요. 다 TSMC한테 외주를 주지. 그냥 설계만 하면서 그냥 얼마든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M, ODM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획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기획은 대중성을 잘 읽는 사람들에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소셜 관련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OEM, ODM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저도 직장 생활을 17년 넘게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갖고 있는 그 관료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료제 하에서 그 저희 같은 소위 프리랜서형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 사업자형 분들이 이제 그런 관료제 기업에 가시면 적응 못 하고요. 아, 못하죠. 네, 그래서 전 김 작가님은 이제 큰 회사 가시면 이제 아, 저는 절대 못 회사 생활 돌아갑니다. 어렵고요. 근데 거꾸로 그쪽에서도 나오면은 이제 뭐 이런 야생에서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결국은 미래가 전 세계 사무직 일자리가 AI를 통해서 다 대체가 될 것이고 그 사무직 일자리가 초기 단계는 챗봇으로 대체되지만은 중간부터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되게 섬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럽에서는 AI 기업들의 슈퍼 프라핏 기업들에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응을 하려면은 조직에 속해 있는 걸로만 너무 안정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외부 마켓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 돌아와서 지금도 유튜브 상에 뭐 부동산 관련된 썸네일 아니면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부동산 관련 뉴스 많은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속지 말아야 되거나 가짜 신호 이런 건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뭐 좀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저도 유튜버로서 예전에 그냥 출연만 하는 약간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 그 유튜버로서 갖게 되는 생각이 확실히 부동산 관련해서 썸네일이나 내용이나 컨텐츠가 자극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자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운영을 지금 영상도 거의 한 5,000개 가까이 되시니까 더더욱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저도 과거에 출연하면서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까? 근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이 문법은, 이 세 개의 문법은 약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그 프로토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안 좋은가라고 약간 증폭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가지고요. 유튜브를 보실 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강력한 썸네일을 단다라는 거를 약간 완화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락합니다, 뭐
폭등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폭락은 이런 겁니다. 올해 마이너스 한 2% 빠진다. 이게 폭락이고 폭등은 올해만 한 플러스 4% 정도 올라간다. 이런 게 폭등으로 썸네일을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완화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쨌든 되게 소중한 내가 소득으로 번 거잖아요. 그걸 썸네일 하나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영상 또 전체를 보시고 플러스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 어쩔 수 없이 아, 네. 이게 시청률과 조회수를 신경 쓰다 보면 저도 점차 플러스로 저도 뭐 다른 채널에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저도 다른 채널에서 자극적인 게 올라오면서 제게 밀리는 걸 느낄 때마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자극적인가 못 느낄 정도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채널도 저희 영상을 썸네일 보면서 또, 이 정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저는 애널리스트 마켓에서도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매수매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업황 정리하고 투자 의견 정리하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표가 얼마다 투자 의견 제시하게 돼 양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칸을 열심히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모든 글에 항상 매수 의견이 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매수가 나가는 그 포맷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데 왜냐하면 리포트에서 매도는 잘 못 치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의 기본 포맷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막 강력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냥 그냥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시고 내용을 좀 깊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영상도 제가 볼 때 저는 최대한 썸네일이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도 다해보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나 가장 위험한 투자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주택에서 항상 문제가 돼왔던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상품으로 본다면은 정식 비아파트라든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조심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논의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주택이 몸테크 이런 건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테크 하시기보다는 자기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새 집에 살고 싶으면 새 집 살고 그다음 투자는 투자로 돌리고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오래된 집에서 한 20년 고생하면 언젠가 새 집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막 너무 이제 길게 선택하시기보다는 항상 좀 짧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과 주임사자 부활 요거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리고 해왔었고요. 관련해서 혜택들을 하나둘씩 쌓아가는 폼이 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저는 아마도 지금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수행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한 제도들을 한 번 더 공부할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에서도 좀 엣지 있는 전략들을 생각해 내실 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 주제를 지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을 것 같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여러 주제들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저자이신 최성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으로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나요? 네,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횡보장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정책적인 변동성도 많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변동성이 거시 관리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그러니까 4% 성장, 3% 대출 성장 이거를 바꿀지 안 바꿀지에 따라 가지고 지난 3년간의 그 부동산 시장과는 또 결이 다른 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통화량과 연계해가지고 대출과 연계해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제도가 바뀌는 것 중에 좀 큰 거는 재건축 제도가 좀 많이 바뀌는데 재건축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2020년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부터 막 부동산 갭 투자하는 거를 조금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재는 이제 스탁의 개념이고 사는 플로우의 개념인데 재는 이제 자산이 많이 쌓이는 거고 사는 현금 흐름이 좋은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전부 오만 갭 투자 매각 차익만 얻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플로우가 안 좋아져서 현금 흐름이 이제 먹먹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항상 우리 옛말에서조차도 이제 스탁과 플로우에 대한 밸런스를 추구했던 것처럼 그 스킴으로 너무 과하 투자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는 건 좋은데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모든 현금을 거기다 꼬라박게 되면은
그러면 현금을 망쳐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부도는 갖고 있는 부동산 강제 처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래서 늘 중도 중용 밸런스 추구를 하시면서 위험 관리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에 이슈가 생기면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